네, 오늘 우리 시장 어제 이어서 장 초반까지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시작하면서 헬로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갑자기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개인이 이런 시장에서 버틸 수가 있나, 대응을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 민푸름 글로벌투자연구소 팀장, 권영우 오리드홀딩스 대표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분석해보고 내일장 분석과 또 추천 종목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일단 만나볼까요? 자, 키워드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돌파구까지 계속 달려가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키워드, 이럴 줄 알았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런 튀튀 해야 되나?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나서 장 시작과 함께 5,500포인트였다가 한 오후 들어서 그 흐름이 이어지더니 5,100포인트까지 정말 급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널뛰는 코스피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나?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죠.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영상으로 준비해봤기 때문에 먼저 영상 보고 바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to the progress we've made, I can say tonight that we are on track to complete all of America's military objectives shortly, very shortly.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자, 스톤에이지, 석기 시대로 돌리겠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원래 재벌 총수들이 나와서 전투기 타고 헬리콥터 타고 멋진 스포츠카 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말 타고 왔거든요. 뒤에 보이시죠? 뗀석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 증시가 이렇게 석기 시대로 가야 하는 건지 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창대 대표님,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단한 거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증시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정도 조정이나 이 정도 이벤트 가지고 힘들어하면 앞으로 주식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주식하다 보면 한 5년도 아니에요. 한 3년만 하셔도요. 한 30번은 넘게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그냥 일상 같고 자연스럽고 그냥 우리 항상 늘상 곁에 있는 그런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트럼프가 이제 일기 정부 때도 정말 난리 난다 했었고 러우 전쟁한다고 했을 때도 난리 난다 그랬고 불가작년에 관세 때문에 난리 난다 그랬는데 결국 변하는 건 없습니다. 좋은 주식은 오르게 되고요.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주식을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매수했다면 결국 그 기업은 자기 가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왜 흔들리냐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휘둘리는 건데 이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걸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확신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분석을 안 하고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제 두 번째는 확신이 좀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해서 좀 그럴 수 있는 건데 금액이 내 판단력을 흐리고 마음을 좀 흔들리게 할 정도로 좀 과하게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 투자자일 때는 좀 소액부터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는데 제가 이 리스크를 그러면 왜 이렇게 좀 대수롭지 않는 듯이 이제 얘기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바뀌지 않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사이클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불경기도 심지어 전쟁이라는 악재도요. 이 금리 사이클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도 어렵지 않겠느냐,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관세 때문에도 물가 올라갈까 봐 이제 금리 올릴지도 모른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도 너무 비슷한 패턴이지 않나요? 전쟁 때문에 물가 올라갈 것 같아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근데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제 지레짐작해서 이제 판단하기보다 연준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물론 이제 입장이 바뀌면 그때 가서 또 전면적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올해 1회 인하, 내년 2회 인하를 시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이제 관세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지만 동결이 됐다 해서 그게 금리 인상 사이클로 바뀐 건 아니거든요. 뒤이어서 다시 인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하하다가 오랜 시간 멈추고 다시 인하한다. 그럼 이 멈춘 기간도 결국 인하 사이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고 심지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2주에서 3주라는 기간을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군이 이란 쪽에서 철수하는 그런 이제 그 남은 기간을 철수까지 남은 기간을 어느 정도 그 감안해 가지고 2주 3주간 이제 뭐 강력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몰아붙일 수도 있고 이런 뉘앙스를 좀 던졌다라고 봅니다. 관세 때도 기간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이제 제대로 협상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관세를 이제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너희 이제 큰일 날 거야라고 이제 좀 협박성 멘트가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란에게도 그리고 좀 이제 참전을 유도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 미국이 그만큼 중요하고 다시 한번 또 재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 5월 정도까지가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어서 한 최대 한 3달 정도는 힘들 수 있다. 근데 3달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큰 틀에서 금리 인하라는 기조 속에서 좀 봐야 되고 뭐 20번, 30번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네. 과연 앞으로 흐름이 조금 더 좋게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지금 민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말 그대로 석유 결제에 사용되는 미국 달러가 이제는 흔들리나 페트로 위안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란에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1배럴당 그 금액을 위안이나 코인으로 받겠다라면서 이제 페트로 달러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독이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독이죠. 독입니까? 네, 크게 봤을 땐 독이죠. 왜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유가 상승이 이제 가장 먼저이고 그다음에 유가 상승을 하면은 뭐 우리 다 알다시피 물가부터 해서 뭐 기업이 이제 유지 비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서도 독인데 두 번째가 그거예요. 이제 페트로달러라고 해서 이미 70년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원유는 달러로 계산을 한다라는 틀을 자체를 지금 흔들리게 하는 요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축통화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달러의 어떤 지위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 라는 거는 이건 완전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시장에서는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그 원유와 그 LNG 수송량의 한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거든요. 그만큼 지금 중요한 사안인데 또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전국에서 쓰는 수입하는 원유의 70%, 그러니까 에너지의 70%가 다 호르무즈 해협 중동에서 좀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더욱 조금은 이제 시장에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페트로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여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뭔가 이제 그 경제학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들어갈 충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기업의 영업이익 자체를 이제 다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악재죠. 악재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단기적과 중장기적 관점을 좀 구분을 해서 이 관점은 좀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독이고 지금 전쟁에서 득보는 내가 어디가 있어요. 전 세계가 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다 같이 죽자, 공멸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독이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가 힘을 합해서 요거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유가는 좀 이제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가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듯이 이 부분도 있어서 아마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긴 좀 힘들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피해를 보는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트럼프가 책임 전가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좀 결국에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독이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세계 국채지수 관련해서 이제 권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외국인이 이제 편입이 됐거든요. 들어왔는데 자금이 들어왔는데 사흘 동안 4조 4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다.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체감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국채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WGBI 편입의 의미는 외국인의 그 유동성을 확장하겠다. 유동성을 받아서 국채를 이제 사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환율의 안정을 시키겠다는 어떤 그 기대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의 그 변동성 측면에서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환율을 낮추기에는 어떤 그 직접적인 영향은 좀 미비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결국에 안정화가 되려면 근본적인 문제, 이 원화 가치의 강세를 유도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거는 사실 금리랑 연결이 굉장히 밀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제 4월에 한국은행 차기 총재인 이제 신현성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의 카드를 좀 만지작거린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단순히 어떤 WGBI 편입이 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환율의 지금 당장을 추세를 꺾인다 이건 사실 좀 힘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 좀 여러 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장세였는데 이제 조금 일부 종목으로는 매수세가 확인이 돼서 그렇다면 이 대표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지금 이렇게 좀 따라가도 괜찮은지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환율이 아무래도 불안하다 보니까 예.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좀 이탈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급 주체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을 과연 추종해도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이제 그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증시가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무너지는데 이럴 때 오히려 이제 방어를 잘해주는 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이고요. 이걸 조금만 이제 다르게 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중을 늘리거나 매수하는 종목은 훨씬 더 이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생존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도 물론 외국인 수급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훨씬 더 중요하게 저는 외국인 수급이 어떠한 섹터와 종목들을 집중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보유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기업들이나 업종을 저는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이제 금액 기준으로 많이 매수했다 그래서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뭐 시총이 높아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잠깐 그렇게 매수했다가 또 매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 올해 들어서면서 혹은 작년 한 연말 정도부터 해서 지금 2월, 3월 넘어서 가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 해당 주식이나 업종에서 계속 쌓아나가듯이 이제 모아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러한 이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갈 걸 기대하는 거니까 이러한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나 이제 그쪽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니까 이쪽으로 저는 좀 많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 또 이제 들어오는 부분을 주목해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새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지금 시점에서 현금도 하나의 종목으로 봐서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이런 리스크 때 이때 사야 된다.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블루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간. 중간? 공격적 매수는 아니죠. 지금 이게 내일 어디까지 또 떨어질지 모르는데 사실 공격적인 매수를 할 때는 아니지만 항상 유효합니다. 저번 달 전략이랑 똑같아요. 예. 사고 싶었던 종목 대장주 위주로 좀 급락이 나왔을 때 이제 5%, 뭐 3% 이렇게 있는 현금 이렇게 조금씩 사서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매도예요. 이상한 데서 팔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까 그 매도라는 게 뭐 수익 내서 매도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공포에 휘둘려서 손절을 하지 말아라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초보자다.
나는 주식을 잘 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전쟁 끝날 때까지는 차트를 안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하루는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하루는 엄청나게 이 매도하는 거에 휩쓸리다 보면요. 숲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주식을 할 때는 숲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나무를 보고 주식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계좌가 녹는 이런 경험을 조금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사실 자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현금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였다면 한 20% 정도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도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은 한 30% 정도, 그러니까 현금을 조금 더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소수로 해서 분할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지만 오늘같이 급락했다, 뭐 이틀 전에 그렇게 5,000p 가까이 갔을 때 뭐 이때 왕창 사야지 이런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가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이 저번 달과 똑같이 유효한 전략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휴전에서 종전으로 더 가능성이 저는 좀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시기가 연기가 되었다라는 이 기대감의 실망이라고 저는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적으로 그 전쟁 기간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았을 때 주식시장의 바닥이 언제가 나오느냐를 따져보면은 다 전쟁 기간의 10%, 그러니까 초반에 바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시는 이제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은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전쟁 이후를 보면서 시장은 선반영을 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어제 우리 그 흐름을 확인을 했잖아요. 급등하는 거 하루 만에 사실 이틀 전에 5,000p에서 종가가 끝났는데 어제 종가는 5,500p였어요. 그러면 하루 만에 500p가 올라갈 수 있는 이 이런 성장성을 갖고 있는 우리 증시가 정말 끝나는 게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는 일단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셔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제품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조만간 발표가 될 내용이었는데 조금 전 속보로 들어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미국에 수출하는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부담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이 속보 내용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속보 내용 받아서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트럼프 계산서의 빈틈입니다. 요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트럼프 심리학을 공부를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이런 발언, 왜 갑자기 또 이런 발언이 나오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틈이 있다라는 키워드인데 함께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말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빈틈에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이뤄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원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동맹국들 필요로 하는 동맹국들이 가서 직접 받아오던지 이렇게 그런 발언을 했는데 글쎄요, 권 대표님 에너지 자립을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해운이나 석유 같은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유가랑 이제 환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요동치게 만드는 거는 단순히 어떤 지정학적 이벤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벤트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인 이제 유가랑 환율을 널뛰게 만드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유가가 지금 109불까지 지금 치솟았는데 과거에도 사실 100달러였었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환율이 높아봐야 그 최고 레벨이 1,200원대. 그 1,200원대 오르면은 이거 환율 너무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때는 거의 상단 박스권 상단이 1,200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그 하단 자체가 새로운 레벨이 올라왔기 때문에 1,500원, 지금 1,510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기름을 달러로 주고 사는데 과거에 비해서 25%나 더 비싸게 더 많이 달러를 주고 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에 국한돼서 봤을 때는 기름에 대한 어떤 니즈보다는 다른 대체 에너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그전에 뭐 원전, 태양광 밸류체인 종목들 그런 섹터들이 좀 기대 심리를 좀 받았다가 진짜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게 좀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냐? 지금 원전 지으려고 하면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어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은 LNG를 수입하는 방법, LNG 수입량을 많이 늘리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지금 LNG 관련한 그 관관이라든지 이제 파이프 생산하는 업체들, 뭐 세아 그룹들, 세아제강, 뭐 세아제강 지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소형단들 중에서는 뭐 휴스틸이라든지 넥스틸, 뭐 과거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지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주가가 좀 반응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대장주 이제 후발주자도 말씀을 해주셔서 이 대표님한테 그렇다면 앞으로의 흐름이 이런 에너지, 석유 이런 부분 관련해서 대장주의 쏠림이 조금 더 심화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낙수효과처럼 후발주자들한테 조금 더 눈을 돌려도 될 것인가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쪽은 몇 가지 이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원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ESS나 그 2차 전지 해당되는 종목들도 태양광과 같이 좀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움직이긴 했었지만 제일 근본적으로 또 알래스카 프로젝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현 구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제 바이든 정권 때는 그린 뉴딜이었는데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정책을 밀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취임했을 때 딱 대놓고 알려줬습니다. 힌트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그랬어요.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하겠다, 생산하겠다. 이거기 때문에 결국 친환경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인프라가 이제 주축이 될 것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원전도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2차 전지는 아직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뭐 휴스틸, 넥스틸, 그다음에 뭐 세아제강 같은 이러한 이제 그 관광,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도 작년 이제 초에 트럼프가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한창 알래스카 프로젝트 얘기가 나올 때 올라갔던 가격까지 회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뭐 대장주를 공략을 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보신다라고 할 때는 여태까지 좀 안 갔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압박감도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게도 에너지 개발 우선권 요구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 전쟁 뭐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부부 대통령 부부 납치할 때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베네수엘라 에너지 인프라 미국이 손대겠다 이제 그 생각을 이야기했고요. 심지어 이번에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미국은 모르겠다. 거봐라. 니네 이제 에너지 가격 올라가지? 진작에 내가 알래스카 프로젝트 하자고 그랬잖아. 그러게 왜 이렇게 미적거렸어. 이런 스탠스거든요. 지금이라도 이제 깨우쳤길 바래.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제 개발해야 된다. 한국, 일본 어때? 보이지? 이제 같이 우리랑 개발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에너지 패권은 미국과 다시 설계해야 돼. 이러한 이제 뭐 말을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뉘앙스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미국-이란 전쟁도 일련의 과정에서 이렇게 에너지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니까 여기까지 한번 이제 설계를 해서 보면 에너지 종목들은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니까 지금 대장주들 잡으셔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미녀 작가님이 계속해서 정보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 중단 우려가 확산하자 지금 개장 전 거래소 에너지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바로 다음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방산입니다. 방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또 연관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 방산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토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해서 조금 불편한 입장, 불편한 분위기를 계속 밝혀오다가 이제 뭐 탈퇴할 수도 있다, 탈퇴 발언을 하면서 방산 관련주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민 팀장님,
방산주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다시 뭔가 급등하는 흐름, 이런 흐름으로 갈까요? 계속 좋았죠. 오늘도 급등하기도 했고요. 예. 이게 그 나토 발언이 급등 트리거라고 하기에는 한 가지를 더 해줬다. 조금 힘을 더 해줬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미국이 나토 탈퇴하는 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이제 연설에서도 그랬지만 그 전에는 나토를 탈퇴하겠다 엄청 강경하게 얘기하다가 오늘 연설에서는 조금 완화되는 발언을 너네 이제 별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완화되는 발언으로 이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탈퇴까지는 아니어더라도 이제 요 탈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방산 쪽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나토 탈퇴 발언 전부터도 방산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이 주는 이 신뢰도가 이제 확연하게 떨어졌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트럼프 정권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어떤 국제적인 전 세계의 경찰이란 이미지를 굉장히 좀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고 자기네들이 나서서 중재도 하고 뭐 이런 게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번 이란전 때문에 와장창 거기에 깨지면서 좀 더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이제 각 나라별로 좀 중요시 됐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 방산을 각각 국가들이 자주국방을 올린다, 국방비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수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LIG 넥스원이 조기 납품을 했죠. 원래 수주 납품 기일이 있는데 이제 빨리 납품을 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빨리 달라고 하는 나라들도 많고 수주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 기업들이 영업이익은 꾸준한 성장성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요 방산이랑 우주항공은 조금 다른 기업들하고는 달라요. 기술 이전을 할 수가 없는 쪽이죠. 왜냐면 이제 국가 안보랑 좀 직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고유의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계속해서 좀 쌓아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종전 후에도 모멘텀은 꾸준하게 그래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란하고 미국하고 끝나더라도 우리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 없을까요? 아마 불안감은 더 커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종전 후에도 꾸준하게 모멘텀은 유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긴 호흡을 가지고, 왜냐면 사이클 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좀 꾸준하게 대장주들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좀 대장주를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렇다면 일단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권 대표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있어서 이게 지금은 약간 중소형주로 갈아타서 조금 더 수익을 내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한일단조나 뭐 빅텍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강세가 나오고 있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빅3 기업이 있잖아요. 방산 섹터에서 뭐 이번에 청구운 계약을 이렇게 했었던 LIG 넥스원, 그리고 천문은 이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제 K2 하면 현대로템, 이렇게 세 군데만 좀 추려놓고 보셔도 사실 기간으로 좀 가지고 가면서 좀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했을 때는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LIG 넥스원 자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어제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나서 터졌던 어떤 거래 대금 이후에 오늘 사실 단봉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봉 끝날 때는 사실 건전한 조정이냐를 판단하려면 거래 대금이 어제보다 현저히 줄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랑 거래 대금 좀 비슷하게 터졌다라는 거는 이건 50대 50짜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게다가 지금의 위치가 3월 9일 날 이제 매물이 많이 발생했었던 그 가격대랑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걸 안전하게 LIG 넥스원을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 대금 좀 많이 터지면서 94만 원 전고 좀 돌파하고 차라리 확실하게 좀 본 다음에 신고가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형주 단들도 뭐 빅텍이라든지 뭐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고 봅니다. 오늘 흐름은 빅텍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텍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것도 시가가 만약 6,250원 좀 높게 떠서 이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이 좀 나온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 좀 나온다, 그러면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봐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종목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예, 예. 현대로템이 일봉상의 흐름이 좀 괜찮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지수가 사실 계속 이제 하방 추세로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제 이 쌍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현대로템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을 만약에 내가 좀 단기 트레이딩이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좀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셔도 좀 안전하게 좀 수익을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다음 키워드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가요. 웃어야 하는데 하하하. 웃음이 아니죠.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키워드. 자, 이렇게 눈물 나는 종목 어떤 걸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황제주까지 등극했던 삼천당 제약이 사흘 만에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민 팀장님, 이 하락하는 이 지세가 계속 이어질지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명언이 있죠. 이럴 때는 사실 피해야 되는데 네. 저 100만 원 위에서 사셔서 어버버 하다가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조금 개인적으로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토막 날 정도의 어떤 악재들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뭐 악재들은 지금 굉장히 노이즈가 정말 많아요. 지금 여기 자막에 나오다시피 지금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도 떴고, 근데 저게 진짜 된다면 이제 벌점 부과가 되고 또 이게 나중에는 저 벌점이 쌓이다 보면은 상장 이제 적격성 실질 검사 요거까지 또 갈 수도 있는 좀 구간이라서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면 저거 하나 때문이냐? 아니면 뭐 금감원에서 조사하는 것 때문이냐? 아니면 블로거 고소하는 것 때문이냐? 애널리스트 고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떤 큰 악재는 없는데 이 작은 노이즈들이 좀 크게 불거진 것 같아요. 요거를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사실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뚜렷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주가가 저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는 투매거든요. 그러면 이거 더 빠지겠다 또는 저게 지금 지속이 되겠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지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어디까지 하락을 멈출 것인가는 사실 이제는 멈춰야 돼요.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61평에 맞닿아 있기도 하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 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는 이제 40만 원 이 선에서 요 안에서 이제 놀다가 다시 올라가든가 해야 되는데 요게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뢰도 회복이 사실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저 이 주가가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엔 못 믿겠다거든요. 블로거가 뭐 주가 조작을 뭐 얘기를 했던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던 뭐 어떤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회사가 이틀 만에 엄청나게 많은 거를 강경 대응을 하겠다 막 이러면서 좀 공시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한테 지금 신뢰도를 못 보이는 게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100만 원 위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비중 줄여서 조금 홀딩을 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좀 강심장이죠. 뭐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삼천당 제약 쇼크로 제약 바이오 투심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인데 여기에 리가켄 바이오도 이제 계약 해지 공시가 있었고 또 앞서 저희가 김윤아 아나운서가 애프터마켓에서 한올 바이오파마 바토클리맙이라고 임상 3상에 실패했다는 소식에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소폭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 두 종목이 권 대표님 이렇게까지 흔들릴 일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3상 실패는 악재가 맞고요. 그거는 악재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성격이 아예 다른 부분인데 사실 이 정도 그러니까 악재 자체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체 전문 기업인 이제 노바락이랑 계약을 한 부분에서 이게 마일스톤을 비롯한 어떤 해지가 아니라 항체를 해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불한 건데 이게 리가켄 바이오가 이거에 대해서 돈을 다시 반환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빠졌냐? 앞서서 이제 삼천당 노이즈가 있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센티가 무너진 겁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경계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리가켄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관련된 기술 기업인 이제 에이벨 바이오도 마이너스 12%입니다.
특별한 어떤 이벤트도 없이 지금 제약바이오 내에 플랫폼 기술 기업들이 앞선 삼천당 사건으로 인해서 투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예. 리가켄바이오는 지금 어쨌거나 포기한 만큼 항체를 포기하고 다른 쪽의 파이프라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1%지만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악재로는 안 받아들이셔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앞서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자, 5번째 키워드는 돌파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게 저희의 또 역할이 되겠죠. 돌파구 이제 2분기입니다. 벌써 2분기가 됐는데 자, 이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섹터와 종목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창대 대표님, 네.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좀 보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비중을 늘리거나 그래도 꾸준히 이제 물량을 쥐고 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제 시장 성장이 나오게 되면 섹터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도 보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AI 산업 성장이라든지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인한 수요 자체는 크게 휘둘릴 일이 없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결국 기술 산업 성장이라든지 AI 모멘텀,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이제 ESS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쪽에 로봇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수요처가 좀 재편된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가 좀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삼성 SDI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견조한 ESS 출하가 좀 있기도 하고요. EV 시장도 이제 최악을 딛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2028년 물량까지 지금 전량 수주 완료 기대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를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삼성 SDI가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은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2분기의 전략으로 2차 전지와 그중에서도 삼성 SDI를 꼽아주셨고 민프롬 팀장님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내일이 아니라 2분기라서 다행입니다. 삼성전자 들고 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네, 저는 전쟁이 이번 달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 3주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최초의 4주, 6주가 4월 중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 전쟁은 의회 승인이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60일이 기한입니다. 네. 60일 기한이 4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4월 안에는 이거는 전쟁은 다 이제 끝날 거고 전쟁이 와 있는 와중에는 우리는 지금 반도체 업황 계속해서 좋아지고 영업 추정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만 종료가 좀 요것만 좀 마무리가 되더라도 강하게 반등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다음 주 실적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와 또 삼성전자를 주요 섹터와 종목으로 보셨고 마지막으로 권영우 대표님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섹터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시장의 지금 불안 요인 자체가 에너지다 보니까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어떤 니즈, 수요가 계속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힌트를 드렸었는데 세아제강 지주고요. 이 종목은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요새 시장이 올라가면서 PBR도 높아지는데 이 종목은 PBR 0.4배로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그렇다면 세아제강 세아제강 지주 지주.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께서는 골고루 좀 보고 계시네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에너지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뭐 장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짜증도 나고 계좌도 쳐다보기 싫고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가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떨어지는 시장도 없고 계속 올라가는 시장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거를 잘 참고하셔서 내일 시장 그리고 2분기 시장 전략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